네, 이제 백신의 시간이 다가오죠. 1, 2분기엔 65세 이상이 주요 접종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1, 2분기에 주로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선 효과가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고령층에게도 효과는 비슷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와서 전체 성인에게 접종이 승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에서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무용론. 만 65살 이상에 대한 임상 자료가 부족해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는 65살 미만, 이탈리아는 55살 미만에 대해서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전문가 8명 중 한두 명을 제외한 다수가 65살 이상의 고령층도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효과성과 안전성 분석을 위한 임상시험 대상에 고령자는 10%도 채 되지 않았지만 백신을 투여했을 때 면역 반응이 성인과 비슷했고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고령층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의 양인 결합 항체가가 성인군과 비슷했고 바이러스에 직접 결합해 사멸시키는 항체량인 중화 항체가도 면역 형성이 가능한 60%를 넘어섰습니다. 백신 접종 뒤 나타날 수 있는 과민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검증 자문단은 전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는 62% 정도이며 표준 용량으로 4에서 12주 간격으로 2회 투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자문하였으며 수유부에서는 이 백신이 모유중으로 분비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을 다만 고령자 접종 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2번의 논의가 더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는 4일엔 식약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려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북한에 우리 정부가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 이적 행위다. 심지어 국정조사로 가자는 비판이 야권에서 지난 며칠간 쏟아졌는데요. 산업부가 문제가 됐던 문건을 어제 저녁 아예 공개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적 행위냐는 건데요. 일단 문건 내용 보시고 현실성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윤정 기자입니다. 산업부가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는 6장짜리 문건입니다. 본문 4쪽, 참고 자료 2쪽으로 돼 있습니다. 문건의 제일 앞부분,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적어놨습니다. 본문에는 대북 전력 지원 방안 3가지가 담겼습니다. 1안은 예전에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 함경북도 금오지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고 2안은 비무장지대 DMZ에 건설하는 방안, 3안은 백지화된 신한울 3, 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입니다. 문건은 한계도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구체적인 추진 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다.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 협력에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동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북한의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산업부는 삭제된 문건과 똑같은 문건이 다른 컴퓨터에 남아 있어서 공개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네, 선거마다 불어오는 북풍, 2021년에도 찾아오는구나 했는데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의 새 국무장관이 트럼프 시절 대북 정책을 총점검하고 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 즉 추가 제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만큼 구체적인 발언은 처음인데요. 다음 달에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이게 첫 번째 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여은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악화돼 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위해
대북 정책 전반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수단 중엔 추가 제재가 포함된다면서 이 같은 수단을 놓고 동맹,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외교적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인센티브는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보상을 뜻하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제안할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모두 언급한 건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강원 양면 전략을 구상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링컨 장관이 추가 제재를 직접 언급한 대목도 눈에 띕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달 19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제재란 말 대신에 압박을 증대시킨다는 식으로 애둘러 표현한 바 있는데 이번엔 대놓고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공개하며 핵 무장력을 과시하자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 대응에 나설 거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전반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힌 만큼 제재와 인센티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에 나설지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영홍기입니다. 어제 새벽 전격적인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문민정부의 장차관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군부는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현재 모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는데 국제사회는 일제히 평화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윤지은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전격적인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 어젯밤 장관과 차관 24명의 지위를 박탈하고 국방부와 외무부 등 11개 주요 부처 장관을 새로 지명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이အမိန့်ထုတ်ပြန်သည့်နေ့မှစ၍တစ်နှစ်သတ်မှတ်လိုက်သည်ပုံမြင့်ဆွေယာယီသမ္မတပြည်ထောင်စုသမ္မတမြန်မာနိုင်ငံတော်ဟုဖော်ပြပါရှိပါတယ်ခင်ဗျာ.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1년 뒤 새 총선을 실시해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족주의 민족동맹은 지난 2015년 53년간의 군부 통치를 끝냈지만 다시 독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치 고문은 성명을 통해 시민들에게 항의 시위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군부가 즉각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도 구금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오늘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할 예정입니다. In which the Secretary General strongly condemned the detention of Daw Aung San Suu Kyi, the state councillor, as well as President U Win Myint. 외교부는 아직은 교민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코로나가 부자는 더 부자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이 불안할수록 충격이 컸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국민의 소득은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한국은행은 7.4%가 줄었다는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원래 1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면 92만 6천 원으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치일 뿐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누군가는 아예 일자리를 잃었고 조금씩은 입에 풀칠하는 정도는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예 없는 거고요. 누군가는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그냥 있어도 문 닫고 있어도 관리비만 70만 원도 나와요. 생계 유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빚으로 남고 있어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 최근 8년 동안 계속 개선되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갑자기 반전됐습니다. 재작년에 개선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악화됐습니다. 연봉이 1,800만 원도 안 되는 빈곤층은 전체의 16%에서 23%로 160만 명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불평등도는 강화됐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또 소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산 불균형은 이거보다 훨씬 심해요. 만약 방역 3단계가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 3단계가 한 달 동안 시행될 경우 정규직은 소득이 거의 줄지 않지만
임시 일용직은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 감소폭은 더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국은행은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